오면 우리 몸은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나른함이나 졸음, 식욕부진 등을 동반하는 춘곤증을 겪게 되는데 춘곤증 퇴치의 명약으로 봄나물을 빼놓을 수 없다. 봄나물에는 비타민 A, B, C 등이 골고루 들어있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준다. 특히 봄나물 중에서도 세발나물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며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을 줘 최근 건강식의 대명사로 주목받아왔다.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갯벌의 비타민 세발나물과 함께한다. 세발나물에는 칼슘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어 성장기 어린이의 골격 발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세발나물에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칼륨 성분 또한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세발나물에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 칼륨, 베타카로틴, 각종 미네랄 등은 체내의 콜레스테롤과 나트륨을 배출시켜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갯벌의 염분을 먹고 자라 갯나물이라고도 불리는 세발나물. 세발나물을 고를 때는 색이 선명하고 잎이 억세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한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는 육즙 팡팡 터지는 삼겹살과 바다향 가득한 세발나물의 만남. 세발나물 삼겹살 볶음에 도전해보고 이어서 세발나물 전병에 초록의 채소들을 넣고 돌돌 말아먹는 세발나물 채소바리도 만들어보자. 해풍을 맞아 영양이 아주 풍부한 제철 나물이죠. 바로 세발나물입니다. 새의 발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세발나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갯나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 세발나물을 이용해서 세발나물 삼겹살 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발나물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시켜 혈액순환 개선과 염증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세발나물에는 리놀렌산도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인 세발나물 삼겹살 볶음. 먼저 세발나물을 손질하는데 깨끗한 물에서 시든 잎과 줄기는 건져내고 가볍게 헹궈낸 다음 물기를 털어낸다. 봄철 입맛 살려주는 세발나물. 갯벌의 염분을 먹고 자라 나물 자체의 짭조름한 맛이 배어있다. 세발나물이요. 염전 옆에서 자라는 나물이라서 조금 짠맛도 있고요. 요즘에는 비닐하우스에서 많이 재배되기 때문에 사시사철 재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볶음에 함께 채소도 썰어놓자. 양파, 당근, 고추는 채로 썰고 대파는 다져준다. 이어서 볶음용 양념장도 만들어 놓는데 고추장과 고춧가루, 간장, 설탕, 소금, 참기름, 통깨, 후추, 다진 마늘과 대파를 넣고 잘 섞어준다. 만들어진 양념장에 미리 썰어놓은 삼겹살을 넣고 양념이 골고루 잘 배어들도록 조물조물 버무려준다. 오늘은 세발나물 삼겹살 볶음에서요. 고추장으로 양념을 했는데요. 된장을 넣어도 좋고요. 일반적으로 무침을 하실 경우에 된장, 고추장, 소금 넣어서 무치는데요. 이 세 가지를 다 활용해도 좋습니다. 이제 재료들을 볶을 차례.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채소를 먼저 넣고 볶아준다. 그런 다음 양념한 삼겹살을 넣고 함께 볶다가 삼겹살이 완전히 익으면 마지막으로 세발나물을 넣어주는데 이렇게 해야 세발나물의 아삭한 식감을 살릴 수 있다. 세발나물을 볶으실 때 세발나물이 조금 길면은 가위로 한번 듬성듬성 잘라주시고요. 고기나 주재료 이외의 것이 완전히 익은 다음에 세발나물을 넣으셔서 숨이 너무 안 죽게끔 하셔야만이 제대로 볶음을 볶을 수가 있습니다. 빨간 양념이 촉촉하게 배어든 삼겹살과 초록 채소를 풍성하게 담아내고 참깨를 뿌려주면 세발나물 삼겹살 볶음 완성! 세발나물의 아삭함과 삼겹살의 쫄깃한 식감이 조화를 이루는 세발나물 삼겹살 볶음! 매콤한 양념과 나물의 감칠맛이 어우러져 먹을수록 중독되는 일품 요리가 탄생했다. 봄에 나오는 나물하면은 대표적인 게 쑥도 있고요, 달래도 있고요, 냉이, 돈나물 등인데요. 요즘에는 세발나물이 대세라고 하네요. 오늘은 그 세발나물을 이용해서 세발나물 채소말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냇가에서 나는 봄나물로 갯벌과 염분을 먹고 자라서 싱그러운 식감과 짭조름한 맛이 일품인 새발나물. 새발나물에는 섬유질과 엽록소가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는 새발나물 채소말이. 먼저 깨끗하게 세척한 새발나물을 작게 썰어준다. 믹서에 물을 조금 붓고 썰어놓은 새발나물을 함께 넣은 후 곱게 갈아주는데 나물의 식감을 원한다면 조금만 갈아준다. 새발나물을 믹서기에 가실 때에는 곱게 갈아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즙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내용물까지 다 사용하고요. 또한 새발나물이 조금 짠 맛이 있기 때문에 소금간을 따로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갈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커다란 보울에 갈아놓은 새발나물 즙을 붓고 밀가루를 더해 걸쭉한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준다. 달걀은 지단을 만들기 위해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 놓고 소금 간을 해놓자. 이제 각종 채소를 채로 썰어두는데 양파와 당근, 오이, 청피망, 홍피망 그리고 표고버섯은 채썰기를 하고 팽이버섯도 가늘게 찢어 준비한 후 오이와 양파, 당근은 소금 간을 해둔다. 네, 오늘은 새발나물 채소말이에서 채소를 주로 사용했는데요. 채소 말고 과일도 아주 좋습니다. 배나 사과나 딸기, 특히 파인애플 넣어서 만드시면 크레페 같은 아주 맛있는 마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노른자와 흰자로 분리해 놓은 달걀은 각각 따로 부친 후 가늘게 채를 썰어 놓는다. 이어서 오이와 양파를 비롯한 채소도 따로 볶아 놓자. 달궈진 팬을 기름으로 한 번 코팅한 후 새발나물 반죽을 한 숟가락씩 올려서 전병을 붙여준다. 한김 식힌 새발나물 전병을 펼쳐놓고 볶아놓은 채소를 골고루 올려준다. 준비한 지단도 함께 올린 후 전병의 끝을 잡고 김밥 말듯이 돌돌 말아준다. 그리고 어린잎과 함께 발사믹 소스를 뿌려주면 새발나물 채소말이 완성! 오늘은 새발나물 채소말이에서 발사믹 식초가 조금 새콤달콤하죠? 근데 씁쓸한 맛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딸기잼이나 아니면 초콜릿 시럽 같은 그런 다양한 소스들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물로만 먹던 새발나물의 색다른 변신, 새발나물 채소말이. 부드러운 전병 안에 아삭한 채소들이 한가득.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 새발나물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항암 작용뿐만 아니라 세포의 노화는 물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체내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시켜주기 때문에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발나물은 각종 무기질 및 비타민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춘곤증을 극복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한입 베어물면 바다향이 가득 느껴지는 특별한 채소, 새발나물. 먹을거리가 부족했던 시절 바닷가 사람들은 새발나물을 뜯어다 무쳐 먹으며 비타민과 섬유질을 보충했다. 하지만 지금은 봄철이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건강 식재료로 주목받고 있으며 레시피 또한 무궁무진한데 이 봄이 가기 전에 새발나물과 함께 우리 가족을 위한 건강 밥상을 차려보자. 건강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이 목 디스크는 현대인들의 고질병이죠. 자,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목 디스크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50세를 전후로 해서 디스크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면서 탈출증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목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베개는 낮은 걸로 베주시고요. 또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할 때도 고개를 너무 푹 숙이지 마시고 30분에 한 번씩은 고개를 뒤로 젖히는 운동을 해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목 건강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다. 화사한 꽃들이 만발한 축제 같은 봄. 하지만 알레르기 환자들에게 이 봄은 반갑지 않은 계절일 뿐이다. 봄이 되면 황사나 미세먼지, 꽃가루가 많아지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으로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결막염 등을 들 수 있다.
봄철 알레르기 질환이란 봄철에 날리는 꽃가루 혹은 일교차 등에 의해 발생하는 알레르기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비염이나 결막염, 기침,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이 있습니다. 비염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감기를 달고 산다고 오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절이 바뀌면 보통은 호전이 되고 약을 복용하면서 봄철에 좀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다른 알레르기 질환을 동반하거나 만성적인 고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벼운 질환으로 여겨 방치하면 축농증이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다른 질환과 증상이 비슷해 방치하거나 잘못된 약을 복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한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봄의 불청객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기온이 따스해지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지만 이 계절에 괴로운 분들 있으십니다. 봄철 알레르기 질환을 앓는 분들인데요. 자, 우리 봄철에는 황사나 미세먼지, 꽃가루 같은 알레르기 유발 원인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봄철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건양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김지혜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봄철 알레르기 질환인데요. 자, 먼저 알레르기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알레르기는 우리가 주변에서 늘 접하는 물질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늘 접하는 물질이 나를 공격하는 요인이 될 때 그 물질을 항원이라고 하고요. 항원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진먼지 진드기부터 꽃가루, 동물 털 등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항원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정상과는 다르게 나타낼 때, 즉 과하게 혹은 과민하게 반응해서 나타나는 일련의 증상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꽃가루나 진드기 같은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상 반응을 나타내는 걸 알레르기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해마다 알레르기 환자가 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도시화에 따른 생활 환경의 변화, 즉 먹는 음식이나 상수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식용수를 공급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 그리고 실내 거주 시간의 증가 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기 오염 같은 것들 때문에도 그런데요. 보시면 오존이나 아황산 가스 등에 의해서 이 기도가 자극을 받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이런 것들이 알레르겐에 대해서 감작이 되는 어떤 가능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산업화나 수질 혹은 토양 오염 그리고 환경 개발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들 때문에 알레르기 질환이 점차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들도 참 많은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봄철이면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꽃가루는 우리 공기 중에 떠다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황사나 혹은 이 송화가루를 이 꽃가루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꽃가루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꽃가루가 공중에 떠다니면서 우리 코 속으로 들어가서 혹은 피부에 닿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과민한 반응들을 나타낼 때 우리가 꽃가루 알레르기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중에 봄철 꽃가루는 봄철 알레르기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대표적인 봄철 꽃가루는 밤나무나 참나무, 자작나무, 오리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같은 나무에서 피는 꽃들이 분을 내고 그 분들이 이제 바람을 타고 다니는 그런 것들을 대표적인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송화가루가 꽃가루라고 착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거 꽃가루는 눈에 안 보이는 거군요. 네,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봄철이면 기승을 부리는 황사도 우리 알레르기의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황사는 꽃가루랑 좀 다른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이 바람에 의해서 하늘 높이 이 미세한 모래먼지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대기 중에 퍼져 있다가 하늘을 이제 쭉 덮어서 뿌옇게 보이죠. 그리고 나서 서서히 떨어지는 이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보통 지름이 20 마이크로미터보다 좀 더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그러니까 대기층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공기 중에 떠 있는 것들이 바람이 불면서 우리나라로 점차 이렇게 멀리서 날아오게 되는데 대부분 중국이나 몽골의 경계에 걸친 드높은 그 건조 지역과 내몽골 고원 부근에서 황사가 발원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요즘에는 조금 덜하긴 한데요. 평년보다는 미세먼지도 호흡기 질환에 참 좋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이 봄철만 되면 이 미세먼지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름은 방금 말씀드렸던 황사보다도 더 작아서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PM10이라고 부르고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더 작은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나 공장 굴뚝 등을 통해서 배출이 되기도 하고요. 황사나 심한 스모그 때 날아오는 이제 크기가 작은 먼지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와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굉장히 작은 이 미세먼지가 공기를 타고 우리 기도, 기관지로 내려가게 되고 궁극적으로 허파거리 같은 그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혈관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면역력 저하가 일어나게 되고 감기나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피부 질환, 안구 질환 등 각종 이제 질병을 유발한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이 미세먼지 중에서 디젤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레르기 유발 원인, 꽃가루, 황사, 미세먼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자, 이런 유발 원인으로 인해서 알레르기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봄철 알레르기 질환이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알레르기 비염, 그다음 천식, 부비동염이 있습니다. 아울러 피부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아토피 피부염이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점막에 침범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알레르기 결막염도 중요한 봄철 알레르기 질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알레르기 비염은 어떤 물질, 여기선 이제 항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 항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이 코의 속살, 그러니까 코의 점막에 이 항원이 들어가서 같이 이제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과민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과민 반응에 대한 결과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제 반복적인 재채기나 맑은 콧물, 코막힘, 코 가려움증 등의 증상들이 나타내게 되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불편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알레르기로 인해서 천식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알레르기로 인한 천식은 어떤 건가요? 방금 말씀드렸던 비염이 이제 코 점막에 항원이 가서 자극을 일으킴으로써 나타나는 반응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천식은 알레르기 항원이 이 기관지 점막으로 가서 반응을 일으키는 결과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 그런 증상들로 호흡곤란이나 기침, 가래, 거친 숨소리 이런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간에 따라서 그 어떤 정도나 이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를 들면 어제는 좀 심했는데 오늘은 좀 나아진다거나 지난번 감기 걸렸을 땐 굉장히 심했는데 이번엔 좀 낫다거나 하는 이 가역적인 호기 기류 제한과 함께 나타나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이 바로 천식입니다. 또한 천식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도에 결국에는 만성 염증, 그러니까 항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기도에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다, 증상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기를 달고 산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사계절 내내 감기가 있거나 혹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나는 감기를 달고 살아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게 아니라 만성 질환이 아닌가, 비염이나 천식이 아닌가 하고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레르기 피부염, 우리가 흔히 아토피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봄철처럼 건조한 날씨에 더 심해지죠. 그렇습니다. 봄철에 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이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소아에게 주로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성인분들 중에서도 의외로 이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해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병은 아닌데요. 가족력이 높아서 가족 중에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좀 이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비전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피부 건조증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가려움증들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발진과 습진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햇빛 알레르기 같은 증상들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알레르기로 인한 결막염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알레르기 결막염은 이제 눈이나 눈꺼풀의 내면을 둘러싸는 결막, 그러니까 여기도 점막이죠. 아까 비염은 코 점막이었고 네. 천식은 기관지 점막이었다라고 하면 이 알레르기 결막염은 눈을 둘러싸고 있는 점막에 항원이 가서 반응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증상들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결막 충혈이나 눈 가려움증, 눈물 등이 있습니다. 네. 건강 플러스 오늘은 봄철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진단법과 치료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매년 봄철에 이유 없이 맑은 콧물이 흐르고 코가 막히며 재채기가 계속되면 봄철마다 감기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낮에는 괜찮다가 밤이 되면 기침이 심해지거나 호흡곤란이 오면 천식을 의심해야 한다.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은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며 콧물, 코막힘과 기침 증상을 함께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봄철만 되면은 콧물, 코막힘, 그리고 코 가려움증까지 있어서 왔습니다. 약을 복용하면 기침이 좀 나아지나요? 약을 먹으면은 좀 괜찮은데 약을 중단하면은 또 다시 기침이 나고 그래요. 그리고 환절기에는 기침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잘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계절의 증상이 가장 심하세요? 주로 환절기에 심한데 가을보다는 벚꽃 피는 봄에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코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며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인자로는 꽃가루를 들 수 있다. 또한 환절기 급격한 기온 변화와 황사, 미세먼지로 인한 자극도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 환자는 봄철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을 가지고 있는 환자입니다. 주로 봄철에 악화가 된다고 하였고요. 약을 복용하면 호전이 되지만 약을 중단하면 나빠진다고 했습니다. 기침 때문에 잠을 잘 못 잘 정도라고 하여 알레르기 항원 검사, 기관지 유발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해볼 수 있고요.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인 항원에 대한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봄철에는 외출을 가급적 삼가고 나가게 되더라도 마스크,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일종의 면역 반응으로 꽃가루와 같은 원인 물질인 알레르겐에 노출되면서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알레르기 질환이 의심되면 원인 알레르기 항원을 규명하기 위해 피부 반응 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알레르기로 인한 천식이 의심되면 폐기능 검사를 통해 기관지가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으며 기관지 과민성의 정도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기관지 유발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봄철만 되면 눈도 많이 가렵고 피부도 좀 가려워요. 음식이나 생활 속에서 나빠지게 하는 원인이 좀 있는 것 같나요? 특별히 뭐 먹고 가렵거나 불편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약을 좀 드시면 증상이 좋아지나요? 약을 먹으면 좀 나은데 약을 중단하면 또 증상이 발생하고요. 좀 더워지면 증상이 나아져요. 미세먼지나 꽃가루와 같은 원인 물질이 눈에 닿아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이를 알레르기 결막염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눈이 충혈되거나 가려움, 눈물 흘림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발진이나 습진, 가려움증과 같은 알레르기 피부염도 함께 동반될 수 있다. 이 환자는 봄철의 건조함으로 인한 가려움증과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 결막염을 호소하는 환자입니다. 알레르기 항원 검사를 통해서 원인 항원을 파악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봄철에는 보습과 안약 그리고 경구약제로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이 환자에게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봄철 알레르기 질환은 꽃가루나 황사와 같은 원인 물질을 피하는 회피요법이 도움이 된다. 가능하면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출을 삼가고 창문을 닫아 최대한 노출을 줄여야 한다. 또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도 증상이 완화될 수 있으며 약물 치료 효과가 없거나 약물 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면역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다. 비염 증상이 지속되면 향후 천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면 다른 알레르기 질환으로의 이행도 가능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중한 질환은 아니지만 심한 증상과 함께 환자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알레르기 질환을 방치하면 다른 알레르기 질환으로 전이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는 필수인데
봄의 불청객 알레르기 질환. 지속적인 회피요법과 약물요법으로 매년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직접 만나보고 봄철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봄철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알레르기 진단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액 검사고요. 두 번째는 피부 반응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는 내 피를 뽑아서 이제 시약이랑 반응을 시켜서 내가 어떤 항원에 감작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피부 반응 검사 같은 경우는 아까 영상에서 방금 보셨지만 내 피부에 항원 시약을 떨어뜨리고 바늘로 살짝 긁어서 15분 뒤에 어떠한 항원에 내 피부가 반응을 하는지 비교를 해보는 방법입니다. 각자의 장단점들은 있는데 두 가지 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확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면 천식 검사 같은 경우는 폐기능 검사나 기관지 유발 검사, 그러니까 천식이 정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약을 사용을 해서 기도를 수축을 시키게 돼요. 그런 검사들 혹은 기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의 일환으로 호기산화질소 같은 검사들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레르기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환경 관리와 약물 치료, 면역 치료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유기적으로 열심히 다 한다면 증상의 개선과 삶의 질을 이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중에 환경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청결을 유지해주면 알레르기를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네, 청결을 적당히 관리를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금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옆에서 같이 지내는 주변인들 모두 금연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고 침구류 같은 경우는 진먼지 진드기가 좋아하는 가장 이제 1순위가 카페트나 커튼, 이불, 베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 1회 55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고 또 그것 가지고는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침구류를 진먼지 진드기 비투가성 커버로 싸는 분들도 있습니다. 헤파 필터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적절한 온도나 습도를 유지를 하고 이제 카페트나 천소파, 커튼 등은 뭐 블라인드나 아니면 그냥 뭐 매트로 변경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애완동물의 경우에서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의 원인으로 이 애완동물 털이 나왔다라고 하면 안 키우시는 게 사실 도움이 많이 되고요. 무작정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해서 이 애완동물을 이제 다른 데 보내세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집 안, 실내는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지만 바깥으로 외출을 할 때에는 또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세상을 왕따시키라고 말씀을 많이 네. 드리기도 하고요. 이 꽃가루에 의해서 알레르기 비염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안 나가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꼭 나가야 한다라고 하면 마스크나 선글라스 같은 물품들을 좀 착용을 하셔서 이렇게 나를 차단해주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긴 한데 개인 위생을 잘 지키시고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옷이나 몸에 이제 먼지나 꽃가루가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개인 위생을 잘 지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시시때때로 저희가 어떤 예방 접종을 어느 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안 믿고 안 맞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필요하게 적절하게 예방 접종을 맞는 게 이런 어떻게 보면은 환경 관리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증상이 만약에 심하다면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 약물 치료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약물 치료의 경우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증상이 환자분들이 알아요. 나는 언제부터 나빠진다. 나는 3월 말부터 나빠져요. 뭐 나는 5월에 좀 나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내가 나빠진다라는 거를 아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증상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 2주 전부터 약물 치료를 좀 시작을 하면 증상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증상을 좀 억제해놨기 때문에 그 계절을 좀 편안하게 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 약제의 대표적인 게 이제 2세대 항히스타민제가 되겠고요. 루코트라인 기량제나 비강곡물 스테로이드라고 우리가 흔히 콧뿌리개나 코스프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그리고 국소혈관 수축제 등을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국소혈관 수축제는 사실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냥 막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 사용하거나 어떤 처방 없이 그 의사의 어떤 지시 없이 사용하게 되면은 되려 장기간 사용을 했을
때 부작용으로 코가 더 많이 막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용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약물 치료로도 잘 안 되고 어떤 방법도 잘 안 통해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수술하는 의사는 아니지만 만약에 엑스레이 등의 어떤 검사, 사진적인 검사를 진행을 했을 때 이 코 점막이 지나치게 많이 부어 있거나 혹은 코뼈가 삐뚤어져 있는 비중격 망곡증이 있는 환자분들한테서는 이런 수술적인 치료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요즘에는 면역 치료도 많이 한다고 하던데요. 면역 치료는 조금 생소한 말이거든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면역 치료는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서 그 원인 알레르겐, 그 항원을 소량부터 차츰차츰 증량해서 투여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결국에는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 과하게 반응하는 그 항원, 원인 항원에 대해서 면역력을 길러주면서 궁극적으로 알레르기 증상을 경감시키고 혹은 소실시키는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자연 경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비염 환자에서 비염의 진행을 예방을 해주고 비염에서 천식으로 이행하는 것을 예방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치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 면역 치료가 꼭 필요한 분들이 따로 있나요? 네, 일단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그냥 무작정 나 면역 치료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환자분들이 대상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항원이 어쨌든 감작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검사를 해서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꽃가루라든지 원인 항원이 있는 것을 좀 확인을 무조건 해야 되고요. 즉 이제 타겟할 수 있는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증상이 너무 심하고 지속적인 증상을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꽃가루 알러지가 굉장히 심한데 산림청 근무하시는 직원이다라고 네. 하면은 원인 항원에 대한 회피가 100%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분들은 약을 드셔도 약의 요구량이 점점 늘어나요. 한 알 가지고 조절되던 그 증상이 2알, 3알로 올려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약을 계속 드시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세요. 혹은 한 2알 정도 항히스타민제 드시면 좀 괜찮은데 안 졸린 약을 드린다고 드려도 나는 너무 졸려요. 혹은 변비가 생겨요. 손이 좀 붓는 것 같아요. 등의 약제 부작용 때문에 이제 장기 치료가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이 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벌독 때문에 벌에 쏘이고 나서 아나필락시스가 오는 환자분들한테서도 이 면역 치료를 해볼 수 있고요. 임신 시에는 임신 중에는 새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만 임신하기 전에 이미 치료를 하고 있던 기존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임신 중에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치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원인이 다양한 만큼 면역 치료의 종류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면역 치료는 2가지 방법으로 일단 현재 나뉘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하 면역 치료고요. 혁 밑에다가 이제 스포이드로 되어 있는 약을 떨어뜨린다든지 혹은 알약을 녹여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 어린이들한테서도 좀 편안하게 이제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피하 주사 면역 치료는 이 단어에서 말씀을 드리다시피 이 주사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주사를 맞기 시작하면 한 5년 정도 매달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는 치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 최근에는 소아의 음식물 알레르기에 대해서 상피 면역 치료, 그러니까 붙이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역 치료도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먹거나 주사를 맞는 어떤 공포보다는 피부에다 편안하게 패치처럼 붙이는 그런 치료 방법들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천천히 면역력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장기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정성과 시간이 이제 필요한 치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평소에 생활 속에서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내가 원인이 되는 어떤 항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결국에는 이 진먼지 진드기나 애완동물인데요. 왜냐하면 100% 회피가 안 되거든요. 특히 애완동물의 경우에서는 이제 키우기 시작하면은 그거에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다른 데 보내세요 말씀드리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치료는 그 동물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야외 활동을 좀 삼가는 게 그 계절에는 안 나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가피하게 나가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마스크나 스카프, 선글라스 등을 착용을 하시고 창문을 좀 닫고 생활을 하시는 게 도움이 그럴 땐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나 개인 위생을 통해서 이 알레르기 질환을 좀 예방하거나 증상을 좀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봄철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하면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할 수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이 생리식염수 세척을 통해서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전혀 없고요. 반면에 이제 봄철에 많이 걸리는 축농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비부비동염의 경우에서는 그 부비동에 고여 있는 좀 끈적끈적한 가래가 있거든요. 네네. 그게 결국에는 코로 나오거나 입을 통해서 나오거나 해서 가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결국에 코 세척을 통해서 그런 농을 배출을 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염보다는 축농증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치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천식 발병률이 낮아진다. 이건 OX, 어느 쪽인가요? 일단 X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천식 발병률이 낮아지는 거는 아니고요. 네. 알레르기 천식은 나이가 들수록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레르기 질환은 사실 아이들한테 훨씬 더 많고 어릴 때부터 점차 감작이 됐던 것들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폐기능은 나이가 점차 들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꼭 천식이라고 단정짓기보다는 폐질환은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대답은 X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알레르기 비염을 방치하면 천식이 될 수 있다. 이건 O인가요? X인가요? 이건 O입니다. 궁극적으로 코에서부터 기도, 기관지, 폐는 하나의 숨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숨길로 생각을 했을 때 외부 공기와 가장 맞닥뜨려서 1차 방어선으로 있는 게 우리 코점막이에요. 그래서 이 코가 만약에 비염이 생기거나 혹은 축농증이 생긴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더 깊숙하게 이 항원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비염이 있다라고 하면 천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을 때 면역 치료의 경우에서도 비염 환자들한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비염 환자들이 결국에는 천식으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늦춰주거나 아니면은 아예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천식이 있는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코 증상이 조절이 안 된다, 비염이나 축농증이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하면 천식 악화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O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 질문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알레르기 환자는 우유나 계란을 먹어서는 안 된다. O인가요? X인가요? 이것도 X입니다. 사실 우유, 계란뿐만이 아니라 항상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유제품 먹어도 되냐, 뭐 요구르트나 치즈 같은 것까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소아 아토피 환자들에서는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하면 자세한 검사들을 통해서 원인이 되는 항원, 그러니까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 항원이 꽃가루다. 그러면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 혹은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계란이나 우유나 뭐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면 그걸 피해야 되는 게 사실 맞거든요. 네. 그런데 나는 알레르기가 있어. 나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알레르기를 잘 유발한다라고 하는 음식들을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아니고요. 원인이 확실하게 맞다. 특히 검사만으로 저희가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먹어서 환자가 증상을 느끼거나 실제로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면 굳이 억지로 검사상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혹은 내가 그냥 막연히 불안해서 회피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질문은요. 알레르기 질환은 유전이 된다. 이건 O인가요? X인가요? 세모입니다. 왜냐하면 알레르기 질환은 유전병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유전적인 소인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중 한 명만 알레르기가 있으면 50%의 확률, 2명 다 있다. 양쪽 부모가 다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한 75% 이상, 최근에는 사실 거의 한 100%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건 제 느낌이지만 네. 그럴 정도로 아이에게 나타날 수
수가 있어서 유전병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유전적인 소인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세모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질문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천식은 엑스레이로 알아챌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 이거 O인가요, X인가요? X입니다. 천식은 기도 질환, 그러니까 숨이 들어가는 길목에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리고 기능적인 질환이에요. 그래서 기능이 떨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 병인 반면에 엑스레이는 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폐 실질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폐렴이라든지 뭐 폐암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진단을 할 때 사용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식을 진단하는데 엑스레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아닙니다. 똑같이 기침을 해도 폐렴이냐 천식이냐에 따라서 진단법도 다 다른 거군요. 진단법도 다르기도 하고요. 증상도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토대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이렇게 봄철 알레르기 질환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풀어보겠습니다. 봄철에는 황사나 꽃가루 등으로 아토피 질환이 심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집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괜찮은 건가요? 뭐 황사나 꽃가루가 심한 날, 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그냥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틀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분들 많거든요. 이거 사실인가요? 미세먼지 굉장히 심해도 문을 닫고 생활은 하되 아주 잠깐이라도 환기를 하시라고 권유를 드리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황사나 꽃가루가 심한 날에는 창문 닫고 생활하시는 게 특히 봄철 알레르기 꽃가루에 의한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지만 계속 문만 닫고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실내 공기질 자체가 굉장히 나빠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잠깐이나마 문 열고 공기 환기 한번 시켜주시는 게 도움이 더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밤만 되면 종아리 부분이 가렵습니다. 이런 것도 알레르기 질환인가요? 밤만 되면 종아리 부분이 가렵다. 이게 알레르기 질환인지 물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의심이 되나요? 증상 하나만 가지고 이게 알레르기 질환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시면 이게 항상 증상이 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올 때 되면 다들 증상이 없어졌다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피부 문제에 있어서는 사진을 찍어서 그 해당 병변이 있을 때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저한테 이제 오셔서 보여주시면 아 이게 뭔 것 같아요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봄철에는 이제 건조함이 좀 심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종아리 가려운 부분이 보습제를 사용함으로써 좀 호전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거는 정말 병변을 들여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는 지인이 봄만 되면 코가 막히고 숨소리가 거칠어지는데 어떤 검사나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이게 참 애매한 증상인데요. 봄만 되면 코가 막히고 숨소리가 거칠어질 때 대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사실 더 정확하게 환자분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고 이제 진찰을 해봐야 되겠지만 딱 요만큼의 정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분들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을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되는 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증상이 이제 코 증상뿐만이 아니라 이 호흡기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되어서 뭐 콧물, 재채기, 그다음에 호흡곤란, 천명응, 기침 이런 증상들이 있다라고 하면 병원에 오셔서 알레르기 항원 검사뿐만이 아니라 폐기능 검사, 기관지 유발 검사 등의 천식 검사까지 해서 확인을 하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봄철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봄철 알레르기 질환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봄철 알레르기 질환은 불편하지만 극복 가능한 질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알레르기 질환은 생사를 가르는 병은 많지 않거든요. 불편해요. 콧물도 나오고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기침 나온다. 난 이게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적절한 치료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이제 약물 치료 그리고 면역 치료 같은 다양한 치료들을 유기적으로 함으로써 극복 가능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시면 자세한 검사와 그다음에 치료를 통해서 그 삶의 질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봄철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김지혜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봄철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원인이 되는 유발 요인들을 없애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꽃가루나 미세먼지 또 황사가 심한 날에는 되도록이면 외출을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외출을 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꼭 쓰시고 개인 위생도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